안녕하세요. 강의교 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10페이지에 20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건축의 용도, 분류를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큼은 꼭 한번 살펴놓으셔야 되는데, 우선 1번입니다. 단독택 또는 공택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이다. 이 노인복지시설을 단독택이나 공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단독택, 공택 자체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유자 시설, 일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이지만 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한 형태가 단독택, 공동택이라고 하면 단독택, 공택 자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물에 해당 용도로서는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300 미만일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8가지 형태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주택 형태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존재합니다. 여기 단독주택은 건물 한 동을 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단독택이라 하고, 건물 일부를 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단독택 그 자체와 흔히 상가주택이라 불리는 다중주택, 그래서 건물 1층을 상가를 만들고 2층, 3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중주택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것을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택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택을 다가구 주택이라 하고, 시장이 사용하는 관사 건물로 공간을 단독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택에 있어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계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이고 4계층 이하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여기 4층 이하에 대해서는 동당 바다 면적 합을 기준으로 660m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660m 이하의 것을 다세대 주택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공동택 중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T자를 적어 놓으시면 우선 층수를 기준으로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구분하게 되고, 아파트 외 공동택에 대해서는 동당 바다 면적합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인 때는 다세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숙소에 해당되는 기숙사를 공동택이라 하는데, 공동취사 세대가 전체 50% 이상일 때 기숙사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건과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가 주변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없는 것들을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가게들 있다고 하면 모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중에 일종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기본서 해 나가시면서 지갑 잊어먹었을 때 찾아가는 용도라고 하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그렇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갑을 잊어먹게 되면 112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돈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지갑 또는 신분증 등은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공중 화장실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그 화장실에 쓰레기통에 지갑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갑 분실 시에
또는 지갑을 도난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공중 화장실입니다. 이곳에 찾질 못한다고 하면 파출소에 신고할 필요가 있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과거 동사무소라 불리웠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군데를 돌아다녔다고 하면 배에 고플 수 있죠. 그래서 1,000원에 김밥 한 줄 팔게 되는 김밥 천국에서 식사를 간단히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식당을 휴게 음식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휴게 음식점과 관련되어 그 바다 면적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되지만 3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휴게 음식점에서 라면이나 김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끔 제과점에서 빵을 먹을 수도 있죠. 이 제과점과 관련되어서도 휴게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그 바닥 면적 합이 300 미만일 때는 1종, 300 이상일 때는 2종 근린생활설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기를 했다고 하면 소화시킬 필요 있죠. 탁구장을 방문해서 한 30분 정도 운동하다 보면 땀 많이 흘릴 수 있는데, 이 탁구장과 관련되어 그 바다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게 되지만, 이 탁구장으로서 그 바다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운동시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탁구장이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해서 볼링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볼링장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땀을 흘렸다고 하면 샤워하러 가셔야 되죠. 그래서 목욕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제1종 근린생활설로 구분하며, 이 목욕탕 한켠에는 이발소와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발소에서 몸을 단정하게 했다고 하면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각종 의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죠. 건강검진 받고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제철 과일을 사들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동네 구멍가게 많이 보신 적 있습니다. 그러한 구멍가게로서 소매점 규모에 해당되게 되면 이때는 제1종 근린생활설을 이용해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제1종 근린생활설이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내가 휴게 음식점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기와 술을 판매하는 식당이 있다고 하면 일반 음식점이라 표현하는데, 일반 음식점은 휴게 음식점 중에 바다 면적 합 300제곱미터 이상, 이것과 마찬가지로 2종 근린생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면 가끔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 있죠. 그러한 노래 연주장도 2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의원이 아니라 보건소가 아니라 종합병원 방문하게 된다면 의료시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매점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물건 사들였다고 하면 판매시설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과 관련되어서는 주택가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일종 근린생활설이라 표현합니다. 반면 2종 근린생활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공부할 때 독서실 가는 경우 있죠. 그 독서실이라고 하면 집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2종 근린생활설이 되고, 가끔 애완견을 키우게 된다면 동물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이용하는 의원이라고 하면 일종 근린생활설이고, 그냥 병원이라고 하면 의료시설입니다. 동물병원이라면 2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소 보신 적 있죠? 그 부동산 중개업소 생활에 꼭 필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바다 면적 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2종 근린생활설이고, 500 이상의 경우는 업무시설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상가, 근린생활설과 관련되어 생활에 꼭 필요할 때는 1종, 그렇지 않을 때는 2종 근린생활설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 휴게음침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해놓는다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3번입니다. 자동차 학원 및 무도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보통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하지만 자동차 학원, 자동차와 관련된 교습 학원이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 시설로 구분하고 무도 학원, 이 무도 학원은 무술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무도 학원에 대해서는 위락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둘 다 교육연구시설 아닙니다. 그리고 4번에 경마장의 경우 관람성의 바다 면적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집회시설이다. 그래서 관람성의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문화집회시설이고 500 이상, 1000 미만의 경우에는 운동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직거의원과 한의원, 의료시설에 속한다. 끝에 의원으로 끝나게 되면 이것은 의료시설이 아니라 젤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병원이란 말 사용했을 때만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21번입니다. 14의 기출문제인데 일종 근린생활시설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에 일반 음식점입니다. 여기 일반 음식점 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그리고 휴게음식점 중에 그 바다 면적합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피소, 의원, 마을회관, 그리고 5번에 변전소를 볼 수 있는데 전기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기 꼭 필요하죠. 그래서 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특고압을 우리가 이용하는 220V로 바꿔주는 변전소라고 하면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22번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용원, 목욕탕 옆에 있던 이발소와 미용원,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죠. 독서실, 공부를 꼭 독서실에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독서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을회관과 변전소, 의원,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22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20번부터 25번까지 건설의 용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이 용도 분류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 다 끝나고 예상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나갈 때 그때 제가 한 4문항 정도 건설 용도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다루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력을 쌓아놓게 된다고 하면 18회 시험 때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19회 때 다시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23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위원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 70명 이내 중앙건축위원회 둔다. 그리고 2번 지방건축위원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3번 중앙건축위원회는 표준 설계도서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현재 건축위원회와 관련되어 우리가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법령과 관련된 중요한 행정처분을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자, 시, 군, 구청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관이나 지도자, 시, 군, 구청장은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중요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을 때 전문가단의 검토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중앙건축위원회라 하고 시도,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있다면 지방건축위원회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표준설계도서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국에 적용되는 표준설계도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표준설계도서 인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건설 건축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조정, 재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에 건축위원회 둔다. 여기 건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회와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중앙건축위원회 산하에 두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도, 시, 군, 구에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관한 사안들을 조정하거나 제정하기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중앙에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 허가 처분 전에 건축행위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처분 전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에 관한 일반 국민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 시, 군, 구, 지방건축위원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시도, 시, 군, 구에 설치한다. 그런 취지의 소리라면 4번 바로 드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질의민원 동원해 놓습니다. 이 질의민원이 건축허가 처분 전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에 관한 문제를 일반 국민이 해결해달라 요청하게 되면 그걸 검토하는 것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광역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급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 군, 구에 설치한 민원전문위원회를 말하고 시, 군, 구청장의 건축허가, 건축신고에 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 단위에 설치하게 되면 광역이라 표현하고 시, 군, 구 단위에 설치했다고 하면 기초라 표현하는 점 확인해 놓으시는데 한 2년 전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우리 손으로 뽑은 적이 있고 시, 군, 구청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은 적이 있죠. 시, 군, 구에 대해서는 기초, 시도에 대해서는 광역이라 표현하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23번은 답을 4번으로 해 놓습니다. 24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행하는 건축과 관련된 분쟁 중에 조정, 제정 대상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 책임에 관한 분쟁. 여기 보증 책임에 관한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심의 대상 아닙니다. 여기 보증에 관한 문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책임 이행에 관한 문제로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직접적인 분쟁거리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 조정, 제정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2번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해당 건물의 건축물 건축 등으로 피해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이러한 것들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 조정, 제정 대상으로 각각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놓게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산하에는 건축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목적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관할에 관한 문제로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 제정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분쟁 조정과 제정에 관한 사항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동산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하게 되는데 그 소송 절차는 사법부, 법원, 판사가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제정하게 되면 이들은 판사는 아니죠.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소송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데 민법상 화해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 당사자는 민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 조정, 재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되어 분쟁 당사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 조정, 재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 인접한 곳에 유락설이나 또는 숙박설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떨어지고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이유로 허가권자에게 왜 숙박설이나 유락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서로 분쟁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 건축허가, 특정 인허가 처분과 관련된 분쟁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 제정한다. 그런 취지로 설명하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건축허가 등에 대한 각종 분쟁 사항은 국가와 국민 사이, 허가권자 국민 사이의 분쟁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 조정, 재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그 주된 업무로서 조정과 재정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처리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 재정하게 되면 누가 어떤 경우에 조정하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재정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기관과 재정기관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 기관에 관한 사안들 꼭 한번 살펴놓으시고 절차, 방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 게 이쪽의 주된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4번에 분쟁 조정 재정 대상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보증 책임에 관한 문제는 건축공사가 직접 관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 재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25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위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 공사 도중에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법으로부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결정되었을 때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분쟁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공사를 중단시키게 된다고 하면 공사 중단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조정 신청했다고 해서 공사 중지시키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사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으로부터 공사 중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났을 때만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중에 한 명 이상이 하며 재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합의 동원해 놓습니다. 만약 분쟁 당사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전원이 분쟁 해결에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걸 당사자 합의라 표현합니다. 그러한 때는 재정 신청 가능하고 분쟁 당사자가 100명인데 그 100명 중에 10명만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자 신청하게 되면 그때는 조정 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 일부만 분쟁 해결을 시도했을 때 조정 신청이라 하고 분쟁 당사자 전원이 분쟁 해결을 시도하게 되면 그때는 재정 신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약속해 줄 게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규에서는 다양한 위원회를 볼 수 있는데 그 위원회 위치가 시, 군, 구에 설치되었다고 하면 그 구성위원수는 10명 이내입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에 존재한다면 15명, 특히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에 설치할 때만 10명,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게 된다면 그때는 10명 아닙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15, 주택법상의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위원수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라면 10명 이상, 15명 이내, 소위원회라면 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각각 고려해 놓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으로 해놓습니다. 당사자 조정안 서력하고 조정서의 기명 날인한데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합의 동일해놓습니다. 관계 법규 전반에 걸쳐 각종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되면 이 조정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라 표현합니다.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만 재판상 화해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합의와 재판상 화해란 말이 혼동되어 사용하게 되는데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만 재판상 화해라 하고 그 밖에 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합의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분쟁 조정 등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관계 법규 전반에 걸쳐 각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비용들을 미리 예치해야 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주택법에 정하고 있는 하자 진단, 하자 감정, 그리고 하자 사회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에 있어서만 신청하는 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절차가 완료했을 때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부담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그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관련 비용 예치하지 않고 절차 완료 시에 분쟁 당사자가 상호 합의함으로써 부담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26번 보기 전에 여기 조정과 관련되어 분쟁 조정과 관련되어서는 조정 기간을 60일로 정해놓고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그 기간을 120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과 달리 재정은 그 처리 기간이 2배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이러한 기간 안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과 재정의 차이점은 분쟁 당사자 1인이 분쟁 해결 시도하게 된다면 조정 신청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조정 신청이 접수되게 되면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조정 신청 접수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위원회는 조정 신청 접수하게 되면 분쟁 당사자 전원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별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분쟁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신청하게 되는데 이 합의란 말 쓰게 된다면 이 합의는 분쟁 당사자가 10명이면 10명 전원, 100명이면 100명 전원이 분쟁 해결에 대한 의지를 공통적으로 확보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재정 신청 사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위원회는 따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이 접수한 때만 분쟁 당사자 전원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별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절차는 60일 이내 조정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가 수락하게 되면 조정서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합의 성립한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특별히 조정안 제시하게 된다면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분쟁 당사자가 재정 신청하게 되면 재정 기간인 120일 이내 재정 절차를 완료하고 재정에 대한 정본을 작성해서 전원에게 송달하고 분쟁 당사자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합의 성립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재정위원회에서 재정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재정에 대한 원본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본은 딱 하나입니다. 만약 분쟁 당사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그 100명에게 원본 100장 줄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정 정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본을 정본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는데 등본은 원본 내용을 그대로 100% 복사한 것을 말하고 초본은 원본 중에 일부 사항들을 추려 복사한 것을 초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본을 정본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송과 관련되어 재판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법원에서는
판결문과 관련된 원본이 아닌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정본을 보내오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에 정본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이러한 재정 정보를 분쟁 당사 전원에게 송달하고 60일 내 별도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합의 성립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 조정과 관련되어서는 공개 재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면 건물 가치의 하락이 염려됩니다. 건물에 공사가 잘못되어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잘못된 공사, 그러한 사안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십니다. 12페이지에 26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작년에 신설된 사항이고 작년에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본적인 사항은 살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물 건축과 관련된 질의 민원을 심의한다. 가로속에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한다. 우리가 기본서에서 질의 민원에 관한 사안들을 충분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잠깐 이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 산하에 존재하는 것으로 시도, 시, 군, 구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만약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전문위원회라고 하면 광역,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표현하고 시, 군, 구에 설치했다고 하면 기초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는 질의민원을 건축민원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기본서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었습니다. 한강 주변에 공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공장에서 오수, 폐수가 한강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공장 건축 시에는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수 처리 시설 만드는 게 규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그 만드는 가격이 한 3억, 4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공장을 만들게 되었을 때 이 공장 만들 때는 한강 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심지어 하수 종말 처리장, 신도시 개발 사업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함으로써 한강에 오수, 폐수가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만들게 되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면 그 설치 비용이 500억에서 1000억 가까이가 발생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공장 허가 시에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을 공장 건축의 전제 조건으로 두게 되는데 이번에 공장 만들게 되었을 때 한가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만들고 이 한가 제조 공장이라고 하면 가정집의 오폐수 정도의 양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연정화 가능하고 일반적인 하수시설로 처리 가능한데 불구하고 그래도 공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법령을 해석하는 공무원이 이 한가 공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라 요구하게 되면 공장 건축과 관련된 건축허가 처분 전에 법령을 해석하는 공무원의 해석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한가 공장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 전에 일반적으로 하수 처리 시설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한가 공장 건축 시에도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요구가 과연 적합한지 건축허가 처분 전에 물어보는 것을 건축 민원 전문위가 담당하게 되는 질의 민원이 되는 겁니다. 질의 민원에 대한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건축허가 전의 문제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 군, 구청, 장애, 건축허가, 건축심과 관련된 질의 민원을 심의하고 광역,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이 광역은 시도에 설치한 것으로서 도의사의 사전 승인, 특별시장과 관리시장이 건축허가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처분과 사전 승인에 대한 질의 민원을 심의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의 질의 민원 받으면 15일 이내 심의 절차 마쳐야 된다.
그래서 심의 기간은 며칠이다? 15일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4번입니다. 민원 심의 결정 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존중 동원해놨습니다. 이 존중의 말은 구속력 있는 거 아니죠? 구속력 없습니다. 그냥 존중만 해주면 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심의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일정한 제한된 기간 안에 이해관계인 민원인의 민원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 기간은 15일이고 15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기간 중에 15일 이내 심의 절차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15일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기간 며칠이다? 15일. 그리고 심의 절차와 관련되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처분 전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처분 전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민원 신청하게 되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는 심의 기간 안에 일정한 심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강 공장 건축 시에도 하수 처리소를 설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정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한다, 구속당한다. 존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 존재하고 그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자는 지도의사,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면 하급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해 상급관청인 지도의사, 시군구청장은 구속된다 안 된다? 구속될 일 없죠. 존중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심의 결정사항과 동일한 또는 다른 결정을 허가권자가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안은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허가권자의 최종 처분에 대해 원래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애초 부당하다는 위원회 결정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처분하는 것이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해야 된다. 그런 답변서 날랐다고 하면 이 민원인은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결정 사안에 대해 재심의 신청하게 되면 시도에 두게 되는 광역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재심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 과정에 관한 사안 저렇게 살펴보시고 특별히 심의기간은 15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민원심의 결정 내용을 시군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은 시군구청장이 통보한 처리 결과를 첨부하여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할 수 있다. 5번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광역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재심의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지도에 두게 되는 광역 지방건축위원회 민원전문위원회 재심의 신청하는 것이지 중앙건축위원회 재심의 신청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저렇게 살펴보시면서 질의민원에 관한 개념, 허가처분 전에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으시고 처리기간, 절차에 관한 사항 저렇게 한번 정리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사전 결정 신청 27분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